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10월 1일 금요일 정치변의 괴색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요, 화요일 강의에 이어서 이 죽음의 승리, 유럽을 공포로 뒤흔든 흑사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 전염병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전염병이라는 것이 참 무섭네요. 학교에 간 지가 벌써 2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처음 코로나 발생했을 때는 학교에 가서 영상을 찍기도 했었는데, 요 근래는 거의 두문불출인 것 같습니다. 거의 외부 세계와는 결연된 상태에서 예전에는 학회도 나가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정보를 얻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외톨이가 된 기분도 들고, 사실상 학회라는 것도 비대면 학회, 사실 정보가 전혀 유통이 될 수 없는 그런 비대면 학회, 이런 거다 보니까 사람을 만날 일이 거의 없어서, 이 참, 문제가 많구나 하는 거를, 역시 사람은 남들과 교류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좌표를 또 알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이제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내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까 한번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 정보를 얻고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원천 봉쇄 당하다 보니까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첫 시간 처음부터 약간 좀 옆으로 새네요. 죄송합니다. 이 흑사병이 유라시아 전역에서 맹위를 떨친 이유에 대해서는 화요일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몽골군이 이제 제노바 상인들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흑해 연안의 이 카파라는 곳을 이 포위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서 이 흑사병이 패스가 이 유럽으로 전파되게 되는 과정을 살펴봤었죠. 사실상 이 흑사병은 미얀마에서 지방에만 있었던 풍토병이었지만, 그것이 세계 전역으로 이제 확산되는, 사실상 풍토병이 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살펴봤습니다. 화요일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콜레라라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의 풍토병이었던 콜레라가 이제 영국군을 통해서 유럽과 전 세계로 퍼지게 되죠. 우리나라 기록에도 이 순조 때 이 조선 왕조 실록을 보면 그 콜레라가 돌아서 사실상 많은 인명 피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조선이 세국 정책을 폈다고는 하지만 교류 자체가 전면 통제된 건 아니었죠. 사진단도 파견하고 그러는 와중에서 전염됐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 어떤 특정 지역의 풍토병이라는 것은 그 풍토병으로 남는 게 아니고, 요새처럼 세계화되는 와중에서는 이 교역이 전 세계적인 범죄에서 이루어지는 속에서는 이 풍토병도 전염병화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옆으로 좀 샜네요. 이 중세말 흑사병이
유럽의 정치 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720년에 있었던 이 마르세유 이 흑사병의 모습입니다. 흑사병 그러면 이 중세에 있었던 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흑사병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도 중세 시기 이후에도 이 근대 시기에 이 아주 이 사회를 혼란상으로 만들었던 아주 대표적인 전염병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 중세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 마르세유의 모습인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군요. 그리고 그 시체를 수집하기 위해서 군인들까지 동원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흑사병의 전파력은 거의 정말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우리가 보통 단군 일에 처음 보는 일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정말 그 표현이 절로 나오는 그런 전파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 더 심각한 문제는 흑사병의 확산 속도였죠. 사람과 함께 이동했기 때문에 교역이 이루어지는 도처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먼저 해안 항구 도시를 급습하고요. 이어서 내륙 지방으로 올라와서는 불과 2, 3년 사이에 유럽 대륙 전체를 완전히 휩쓸어 버렸죠. 1346년 이탈리아 남부의 교역항 메시나에 상륙해서 몇 달 만에 제노바, 피렌체와 같은 이탈리아 중북부 도시 공화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예, 이 제노바, 피렌체, 베네치아 이러한 지역으로 확산이 됐죠. 제가 지금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도시 공화국이죠. 사실 선거제도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이 산부회라든지 국민의회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중세 시기에 있었던 도시공화국의 이 도제선거, 뭐 지금으로 얘기를 하자면 대통령 선거가 되겠죠. 그리고 시의회 선거, 3, 4회 선거라고 하는데 뭐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냥 시의회, 그리고 구의회 선거에 대한 이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선거제도는 이 중세 시기 이 제노바, 피렌체, 베네치아와 같은 도시공화국들의 선거제도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이고 그 전통이 결국은 현재의 유럽을 만들었다고 봐야지 됩니다. 우리가 중세와 근대를 너무 단절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중세와 근대는 완전히 다른 거, 확연히 다른 거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중세적인 요소가 이 근대에 미친 영향도 우리가 많은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유권자의 규모가 훨씬 작죠. 그리고 유권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민 전체라기보다는 그 중에서도 좀 돈이 있는 계층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지는 체제였긴 하지만 뭐 여하튼 그 당시의 선거제도가 지금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옆으로 또 샜네요. 흑사병은 한자 동맹을 따라 프랑드르, 이 파리,
런던 등으로 확산됐고요. 예, 이 한자 동맹이라고 하는 이 한자는 우리가 여러분도 항공사 중에 이 루프트한자라는 독일 뭐 국적기가 있습니다. 항공사가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루프트한자의 한자 그 동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군사권을 가지고 있고요. 이 동맹은 군사권과 외교권과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요 근래는 유럽연합의 전신으로 연구하시는 학자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뭐 그 얘기까지 하게 되면 이게 너무 또 길어지니까요. 그런 이 한자 동맹이란 게 있었고, 사실상 이 동맹체를 기반으로 유럽 연합을 구상했고 또 앞으로 지향하는 바도 그런 것이다 라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인구 밀도가 높고요, 도시화로 인해 전염병 확산이 빨라지게 됩니다. 이 1349년경에는요 중북부 유럽에 흑사병이 도달하기까지 하죠. 흑사병의 증세를 한번 보도록 하죠. 발작과 구토와 환각 증세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요 대부분 일주일 안에 대부분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신 곳곳에 이 검은 반점이 생기는데요. 이 검은 반점이 결국 사람들에게 이 섬뜩한 공포감을 자아냈던 것이죠. 그래서 이름마저도 학명인 패스트라는 용어보다는 이 흑사병이라는 검은 흑점이 생기면서 죽어가는 질병이라는 흑사병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사방에 죽음이 넘쳐났고요. 수많은 도시와 마을이 폐허로 변해버립니다. 예, 인적이 끊긴,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와 마을은 있는데요. 그것이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저도 포함해서 죽음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없습니다. 죽음을 길에서 발견했다 그러면 그거는 큰 뉴스거리가 되겠죠. 뭔가 사건이 터졌다는 것을 쓰니까 그렇게 됐겠죠. 일반적인 환경 속에서 죽음을 발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만 하더라도 이 상가가 돌아가신 분들을 모시는 상가가 대부분 이 집에서 이 상가집을 차렸습니다. 요새는 병원 영안실에서 상가를 차리지만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증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집에 상가를 차리고 사람들이 오고 음식을 내놓고 덕분에 많이 먹었던 그런 기억이, 혼자 웃고 혼자 옛날 얘기하고, 제가 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싶을 거예요. 혼자 맨날 강의한답시고 옛날 얘기만 하고요. 또 혼자 웃고 혼자 떠들고, 이게 무슨 증상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코로나의 한 증세인가요? 두렵습니다. 예, 그렇고요. 제가 그렇죠.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옆으로 새다 보니까 또 엉뚱한 소리를 했네요. 그래요.
뭐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은 당연히 없으시고 이 죽음 자체를 주위에서 본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사방에 넘쳐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공포심이 어느 정도였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상황이 짐작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죽음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다르죠. 이 역사적인 시기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단두대 처형이 있다. 뭐 영모 사건으로 어떤 사람이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된다. 그런 경우에 이 공개적으로 처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공개 처형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건 법으로도 금지됐을 뿐만 아니라 뭐 그게 합법이더라도 그렇게 했다가 난리가 나겠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하지만 이 현대 이전 뭐 근대 사회만 하더라도 18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공개 재판은 아주 기본적인 이 처형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보면 거의 노점상들이 이제 모여들죠. 거의 축제 분위기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죽음에 대한 시대적 인식이 많이 이 정서가 죽음에 대한 정서가 그러한 것들을 봐도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합니다. 예, 뭐 이렇게 관에 실려서 가는 경우엔 그나마 행복한 일이죠. 뭐 구덩이를 파서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역사적 사건이니까 그냥 이 얘기를 하자면 마치 이 짐승의 이 가축들의 전염병이 돌았을 때 우리가 보통 살처분이 그 살처분은 없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비유가 잘못됐네요. 여하튼 죽은 사람을 묻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시신을 뭐 쌓는 그리고 불을 지르는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 살아남은 자들의 기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운 좋게 살아남은 이탈리아의 작가 이 조반니 보카치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점심은 친구와 저녁은 조상과 함께 예, 같이 점심을 먹고 친구들하고 점심을 먹다가도 저녁에 이제 상을 치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뭐 지금 제가 웃고 있는 게 이게 적절치가 못하다는 거 잘 아는데요. 참 기가 막혀서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흑사병이 강타한 이탈리아의 소도시 이 피안첸차의 상황을 기록한 내용은 더욱 처절합니다. 공동묘지로는 부족했다. 시신을 매장할 구덩이를 곳곳에 파야 했다. 일가족이 한 구덩이에 묻히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인근 도시와 마을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예, 그래요. 일가족이 한 구덩이에 같은 날 같이 묻히는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이 흑사병에 대한 대처와 반응을 보도록 하죠.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자가격리고요. 그 다음이 질병의 원인으로부터의 피신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백초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각각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도대체 질병으로부터의 이 피난은 어떤 방식이고 자가격리라는 것은 도대체 누가 선택하는 것이고
이방인 배척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죽음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흑사병 앞에 속수무책이었죠. 뭐 화요일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분을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뾰족한 대책도 없었고요. 정말 난감하죠. 이 질병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온갖 행위를 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런 모습이죠. 하늘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방법 이외에 이 흑사병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 이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지금 들으면 이게 무슨 뚜따지 같은 소리냐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여하튼 유일한 방법은 이 방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아니었어요. 이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이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력이 있는 사람은, 좀 돈깨나 있는 사람은 도시를 탈출해 이 대부분 흑사병은 공기전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를 탈출해 공기 좋은 시골로 피신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것도 좀 여력이 있는 사람들 얘기가 되겠죠. 이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도시의 남은 자들은 집안에 틀어박힌 채 오염된 외부 세계로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 자가격리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오염된 외부 세계로부터 자기 자신을 격리시키는 것이라고 이 본능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자가격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사람들은 흑사병을 죄인에 대한 신의 분노로 인식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라는 이 원죄라는 죄를 타고난 그런데 거기다가 또 죄를 살면서 더하는 이런 것에 대한 죄인에 대한 신의 분노로 인식했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피나게 채찍질하는 고행의식으로 신의 노여움을 달래고자 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스스로 나는 죄인이라고 스스로 자기 몸에다 채찍질을 하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 신에게 애원하는 인간 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학적인 행위들이 만연하자 1349년에는 교황마저 나서서 이 스스로 채찍질하는 것에 대한 금지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영양 상태가 극도로 불균형한 상태에서 이 전염병 때문에 착항도 안 좋고요. 그래서 이 굶주린 상태에서 이 스스로 채찍질을 하면 사실상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흑사병으로 죽는 게 아니고 채찍질로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교황은 이 채찍질 고행 금지령을 내리기도 하죠.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요, 이방인에 대한 혐오입니다. 이건 전염병이 됐던 지진이 됐던 자연재해가 됐던 이것은 별 상관이 없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든 나타나는 이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이방인에 대한 혐오감이 극도로 증가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전염병이
특정 집단을 통해서 감염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이 가짜뉴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회를 극단으로 몰아가려는 어떤 사람들이 획책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특정 사람에게만 이 전염병이 생긴다면 그건 전염병이 아니죠. 전염병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인종을 가리지 않고요. 사람이 숨을 쉬고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이 이 전염병이죠. 사실상 전염병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사람들이 숨을 안 쉬면 이게 무슨 얘기죠? 예, 뭐 그렇습니다. 이 이방인에 대한 혐오가 나타나게 되죠. 집단적 발작은 또 다른 무고한 희생을 낳게 됩니다. 소수 집단이나 이방인에 대한 배척과 학살이 곳곳에서 자행됐던 것이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낯선 자를 질병 유포자로 낙인 찍습니다. 예, 1349년에 이 흑사병 확산 혐의로 화형을 당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웃고 있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마을의 흑사병은 끝난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을 화형시켰던 것이죠. 하지만 웬걸요? 그건 전염병이 아니죠. 이제 유대인 학살이 곳곳에서 도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동방교역에 주로 종사했던 유대인이 주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예, 이 유대인들은 정상적인 생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가톨릭이 이 출생신고, 사망신고, 결혼신고를 전담하게 되죠. 요새는 결혼신고, 혼인신고, 결혼신고랑 혼인신고는 같은 거네요. 죄송합니다. 출생신고, 결혼신고, 사망신고를 이제 동사무소나 제가 결혼했을 때는 이 구청에다가 결혼신고는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하튼 동사무소에도 요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민센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낯선 단어를 들으셔서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동사무소가 아니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아마 결혼신고도 아마 요새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요. 그런데 이 가톨릭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당시에는 국가에다가 신고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사실상 출생신고도 안 돼 있고요. 결혼신고도 안 돼 있고 더더욱이나 사망신고는 할 수가 없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무국적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요, 이 사람들은 사실상 국민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법의 보호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이 장사 아니면 고리대금업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은행업.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고리대금업과 동방교역에 주로 종사했던 이 유대인이 주 공격 대상이 되죠. 유대인이 우물에 독을 풀어서 이 흑사병을 유발했다는 뜬소문이 횡행하게 됩니다.
예, 우물에 독을 풀어서 흑사병을 지진을 일으켰다. 뭐 흑사병을 유발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과학이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이런 공황 상태에서 이 공황 상태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 우물에 독을 풀어서 어떤 특정 전염병을 유발했다. 특정 자연현상을 유발했다. 라는 뜬소문이 횡행하게 됩니다. 유럽 전역에 걸쳐 이 유대인에 대한 혐오감이 만연하게 되고요. 이 집단적으로 학살을 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무조건 죄를 자백하라는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앞서 그림에서 보았던 것처럼 화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많은 유럽의 지역에서 유대인 공동체가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라고 표현을 했지만 더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게토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유대인들만 사는 곳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나치 시기에 게토와 똑같은 곳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 가장 무자비한 학살은요, 이 프랑스 북동부의 교역 중심지 스트라스부르에서 발생했습니다. 흥분한 군중들이 유대인 수천 명을 학살하거나 추방했던 것이죠. 그야말로 광란의 도가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치유법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고 그야말로 제가 좀 너무 나갔네요. 광란의 동아리로 들어서게 되죠. 1348년 6월 이 교황 클레멘스 6세는 이 유럽의 유대인들을 보호하라는 요지의 서신을 각 교구로 보내 유대인 학살 행위를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예, 교황마저 봤을 때 이건 너무 비이성적인 일들이 이 횡행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우물에 독을 풀어서 뭐 사람이 즉사하는 거야 그럴 수 있다지만 전염병이 유포된다는 말은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 라고 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교황 클레멘스 6세는 유대인들을 보호하라는 요지의 이 서신을 각 교구로 보냈지만 이 만연한 죽음 앞에서 이성을 상실한 군중들은 이게 웬 헛소리냐 라고 취급해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이 뼈다귀 같은 소리냐 뭐 이렇게 반응을 보이게 되죠. 이 흑사병이 창궐한 4년 동안 당시 유럽 인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1억 8천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예, 둘 중 하나가 죽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갑작스러운 인구 감소는 곧 다방면에 걸쳐서 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 사파가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흑사병으로 죽은 자들의 춤입니다. 참 그래요. 죽음이 만연한, 죽음이 승리한 사회에서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림들도 이 시기에 나오게 되죠. 예, 악기를 연주하고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는 모습입니다.
예, 흑사병이 남긴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흑사병의 여파는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게 되죠. 무엇보다도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두드러집니다. 1348년에서 1350년까지 엄청난 사람들이 죽으면서 이 추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들판의 곡식은 썩고 제조업은 중단되고요. 이 외부 사회 세계와 활짝 열렸던 교역망도 완전히 와해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이 묻어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폐쇄적인 국가에서는 전염병이 돌 여지가 없죠. 물론 공기 전염이면 좀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뭐 그렇긴 하겠지만 이 대부분의 경우 이 전염병은 이 외부 세계와 아주 활짝 열려 있을 때 이 발생하는 것이 이 전염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조업도 중단되고 이 추수를 할 사람이 없어서 들판의 곡식은 썩고 이러다 보니 이 생필품이 부족해지죠. 그렇게 되면서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사실상 생활 여건 자체가 극도로 궁핍해지죠. 하지만 이로부터 반세기 후에 상황이 반전되게 됩니다. 이 시기에도 여전히 그 이전 흑사병이 돌기 이전의 곡물 생산량만큼의 생산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생산된 곡식의 양도 줄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소비할 인구가 사실상 더욱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흑사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 곡물이 사실상 흑사병 이전 시기보다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풍족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곡물 가격은 하락하고요. 그에 따라서 임금이 상승하게 되고 소위 말하는 이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고 이 노동자들의 식단은 풍성해지고 생활은 안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게 된 것이죠. 이 노동할 인구,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그것에 대처하는 대주주의 대응 방식이 지역마다 달랐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지 됩니다. 이 서유럽에서는요, 농노에게 추가로 무상노동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농노에게 이 추가로 무상노동을 강요해서 사실상 생산물의 양을 늘리려는 그런 전략을 쓰는 지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부분의 서유럽의 이 영주들은 지대납으로 현물이 아닌 이 급납제로 전환하게 되죠. 옛날에는 밀 생산량의 몇 퍼센트를 공납으로 바쳐라 해서 현금 얼마를 공납으로 바쳐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현물로 내는 것보다 이 현금으로 내는 것이 이 노동자들 입장에서 이 농노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죠. 어차피 인플레이션은 계속 가는 거고 이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전 시기보다 낮은 이 지대를 이 영주들에게 내게 되는 것이죠.
임금이 오르자 새로운 기회를 찾아 영주의 땅을 이탈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이 빈번해지죠. 도시의 공기는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농노여도요, 1년 이상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도시인으로, 시민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도망 농노를 잡아라. 도망 농노를 잡는 이 직업군들도 나타나게 되죠. 예전에 그 추노라는 도망 노예를 잡아라. 그런 드라마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듯이 이 시기에 도시로 이동해서 이 자유를 얻고자 하는 이 도망 농노를 현상이 이 시기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유동성이 그만큼 높아진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인구가 희박했던 동유럽에서는요, 이 농민들이 제차 중세의 농노 신분을 강요당하는 이른바 재판 농노제, 리바이벌 농노제가 출현하게 됩니다. 농노제 2라고 할까요? 어떤 이름을 붙이던 과거의 농노제로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상 그 원인을 보면요, 이 발트해를 통한 대규모 곡물 수출이 주 수입원이었던 대지주들은 이 증가하는 곡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이 절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농노들을 땅에 두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서유럽과 동유럽이 이제 약간씩 차이를 이 흑사병으로 인해 나타나게 됩니다. 서유럽에서는 이제 급락제다, 그리고 도시로 이동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이 사회적 유동성이 그만큼 높아진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비해서 이 동유럽은 여전히 이 중세의 농노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하지만 여기서 그 원인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이 나타나게 된 원인도 사실상 돈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됩니다. 이 흑사병이 초래한 새로운 사회 변화가 이 모두를 만족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변화의 조짐을 간파하고 흐름에 동참하거나 순응하는 자는 풍요를 누렸지만 그러지 못한 자는 더 심한 공경에 빠지게 되죠. 코로나, 이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AI다, 로봇이다, 요 근래 많은 얘기들이 있죠. 무인, 이 생산 체계, 이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어느 정도 안정에 접어든 이 산업계에서는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에서 그러한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아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근데 또 그 변화를 이 흐름에 동참하지 않으면 도태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전염병이 돌면요, 우리가 보통 전쟁 중에도 돈을 버는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거는 당연하죠. 전쟁 중에 모두가 다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상 장사를 통해서 이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6.25 때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부모님이나, 이제 여러 분들에게 들어본 바로는 이 전쟁 중에도 돈을 버는 사람들은 버나 봐요. 그렇긴 합니다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심한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중세 시기 후반기에 나타나게 되는 아래 네 가지 이러한 이 저항 그리고 반란 움직임은요, 그 이전과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결면에서. 그 부분에 주목하면서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350년에서 1425년 중세 유럽은 수백 건에 달하는 농민 반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1358년 프랑스 파리 인근 농촌에서 일어난 자크리 농민 반란, 그리고 1378년 피렌체에서 모직산업 노동자들이 주도한 치움피의 난, 그리고 1408년 북유럽의 무역도시 리베크, 아까 한자 동맹의 주축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리베크에서 터진 도시민 반란까지 아주 다양한 이 움직임, 반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존 체제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은 대부분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중세말 반란은 이후 200년 이상 계속되면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유를 향한 여러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이제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자유라는 개념이 불거지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세말 이전의 반란에서는 사실상 못 살겠다, 반란이나 일으키자 라는 정서가 더 강해요. 거기에 비해서 1300년 후반기에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반란에서는 이 자유의 가치가 핵심 가치로, 흑사병이 사실상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질병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게 된 농민들이 이제 자유를 주장하게 됐다는 점, 이 흑사병이 남긴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닌가. 흑사병이 또 나름대로 좋은 일도 한 것 같이 느껴지게 만들었네요. 그건 아닌데요. 여하튼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4세기부터 15세기까지는 유럽인에게 그야말로 고난과 역경의 시대였습니다. 기근과 흑사병은 인구의 거의 절반을 죽음으로 내몰았고요. 백년 전쟁과 같은 무력 충돌은 그 흑사병과 기근의 고통을 더욱더 가중시켰습니다. 중세 말기는 서양 문명의 쇠퇴기가 아니라 역경에 굴하지 않고 모든 위기를 온몸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뤄낸 근대의 시작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과제, 물론 죄송합니다. 제가 마우스를 한 번 더 클릭했더니 사실은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오늘의 과제를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좀 실수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오늘의 과제는 그 PDF로 PDF에 적어 놨으니까요. 한번 거기에 맞춰서 작성해서 이 4주차 과제라고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이 5주차긴 하지만요.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거기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끝부분에서 실수를 해서 죄송하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고, 예,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